안녕하세요. 크립토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 예상치 못한 하락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FOMC 이후 시장 전반이 관망세에 좀 휩싸여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8월 시장은 어떨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디파인드랩스 조동현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요. 8월 약세장 올까요? 비트코인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코인 시장이 건강한 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반의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고 매수세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러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대로 가면 다시 약세장으로 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던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었던 박스권이 11만 7천 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거의 한 열흘 이상 머물렀거든요. 굉장히 견조하게 이게 진행이 되던 박스권이 깨졌어요. 네. 하단이 깨지면서 깨지게 됐던 계기는 FOMC에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금리 자체는 동결이 조치가 나왔지만 네. 결정이 나왔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 강하게 하방으로 한번 박스를 깼고요. 그렇죠. 그 여파로 사실 이제 어제 또 PC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그 박스권에서는 지금 떨어진 게 한 2, 3%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낙폭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상승 위주의 시장을 계속 경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또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알트는 뭐 20% 이상 떨어진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하락이 좀 크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아직 하락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도 꽤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이 솔라나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리플도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외의 주요 알트들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 시장은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 지금은 비중을 줄이고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할 시기일까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하자마자 이제 알트코인도 이제 큰 폭 조정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하락폭을 줄이기 위해서 뭐 기존에 이제 갖고 계셨던 어떤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네. 이제 피하기는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2%밖에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아직도 1억 6천 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락장으로 뭐 돌입했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가격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추이가 다시 상승세로 간다면 또 알트코인도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좀 모습을 보일 거고 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유입이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탱을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나 2022년도를 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소매 투자자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조정 국면에서는 좀 알트코인이 보통 20%에서 30%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 현재 자체는 좀 기관 투자자들 덕분인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생각보다 좀 덜 조정받고 또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계속적으로 좀 견뎌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알트코인들의 이제 하락, 그러면 주요 이유는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최근 한 몇 달 동안 현물 유입이 많이 없었습니다. 즉 현물 거래보다는 선물 위주의 이제 거래가 이제 가격을 견인했기 때문에 사실 이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청산 메커니즘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한 8천억 원이 넘는 사실 포지션이 청산됐거든요. 그 청산되는 어떤 규모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조정을 큰 폭 받은 거지 뭐 본질적으로는 이제 큰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으로 미국의 관세 협상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한동안은 이제 시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꽤
기대를 걸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11월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좀 슬금슬금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시각이 굉장히 팽배했었기 때문에 FOMC 발표가 있었던 직후 새벽에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실제였고요. 근데 이후에 나왔었던 어떤 이런 지표들이 네. 조금 다른 어떤 그 이제 파월 의장이 설명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이 풍경들을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조금 그 우려는 조금 이제 가시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FOMC가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원래 FOMC는 12명이 이제 투표를 해서 네.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보통 인류가 만든 이런 장치들은 대부분 만장일치를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뭔가 권위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명이 이제 결혼이 된 상태에서 11명이 투표를 했는데 9대 2가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연준 이 12명의 위원들, 투표하는 위원들은 5명의 그 지방은행, 지역은행 총재들이 있고 나머지 7명은 연준 인사들인데 연준 인사들은 사실상 거의 그냥 거수기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연준 이사 중에 2명이 네. 의장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를 7월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논거가 뭐였냐면 지금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 이미 안 좋다. 그리고 간신히 어떤 정부 고용으로 해서 좀 수치를 지수가 마사지되어 있는 상태지 네. 안에는 이미 좀 골병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하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반된 뷰를 기자회견에서 이제 또 밝혔는데 마침 오늘 이 논판 페이롤이라고 해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이번 달만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앞전 2달을 지금 보정을 했어요. 네. 보정을 했는데 그 수치가 또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오늘 사실은 지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11만 5천 달러 밑에서 약간 가사 상태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논판 페이롤이 이제 공개가 된 다음에 갑자기 급등해서 네. 지금 이제 5천 달러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조금 생기게 된 것이죠. 아,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벌써 8월입니다. 저희 그 테넥스라는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8월은 예외 없이 가상자산 시장이 좀 힘겨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8월은 어떨까요? 이 전통이 반복될지. 김 대표님, 벌써 이제 오늘이 네. 8월의 첫날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8월 전망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항상 어려웠다고 하던데. 항상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8월 전망이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네. 사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8월에 이걸 신경 쓰는 건 조금이라도 싸게 사볼 수 없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를 9월에 원래 하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 그쵸.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거의 무의로 돌아갔고 네. 근데 오늘 또 어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또 기대를 걸어볼까라는 지금 분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상을 하기가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차라리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없겠구나. 네. 그러면 그냥 현금화 시켜서 들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네.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애매한 타이밍이다. 그러면 조 대표님께는 알트코인 시장 쪽 온도는 어떨지 좀 여쭤볼게요. 반전을 좀 꾀할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 이제 보고서들이 2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명령을 해서 이제 만든 이제 디지털 자산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SEC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나왔는데 이 2가지 모두 이 블록체인 기술과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8월에 떨어져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8월은 이제 항상 이제 좀 하락세나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뭐 이걸 기회 삼아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숨고르기 모두가 형성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장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솔라나 과연 괜찮을까요?
이더리움의 대항마, 이제 솔라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과 리플을 제치고 솔라나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낙폭도 크게 보이고 있는데 김 대표님, 솔라나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은 그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유동성 자체가 많이 풀리기도 했고 네. 그 유동성을 타고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 됐었던 밈코인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밈코인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그 총 예치 자산,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 있는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솔라나 블록체인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또 많이 유통되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가 솔라나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솔라나가 좀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ETF 지금 승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솔라나가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앞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 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또 비트코인까지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솔라나가 조금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대표님께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솔라나가 추진한다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시는데 기사를 보니까 뭐 ICM, BAM, 더블 제로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럼 전문가이신 조 대표님께서 이 솔라나가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 어떤 용어들이 어떤 뜻인지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밈코인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받았던 게 바로 솔라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게 뭐냐면 솔라나는 밈코인을 위한, 즉 소매 투자자들을 위한 하나의 체인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굳어졌었고, 근데 솔라나 재단 자체는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가고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이제 재단과 그다음에 여러 이제 관계사들이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 보고서의 이름은 그 인터넷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였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인터넷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이 보고서 안에는 앞으로 솔라나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행 계획이 담긴 보고서라서 단지 사람들한테 단순한 스토리, 즉 내러티브만 전달하는 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실행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번 보고서를 그러면 왜 발간을 했을까? 우리가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 솔라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나스닥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밈코인 시장일 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더 큰 잠재력이 있는 거는 소매 투자자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 시장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 솔라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선제 조건이 필요할까라고 이제 그 솔라나 재단은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자체는 더 빠른 어떤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 그다음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블록체인 시스템,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솔라나에서 이제 어떤 자신들이 그 거래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어떤 트랜잭션을 보고서 선행 매매를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이제 내놓은 게 바로 이번 그 인터넷 캐피탈 마켓 이제 보고서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바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총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솔라나 자체는 원래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타임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그 어떤 데이터들을 병렬로 처리해가 그 타임 스탬프를 찍어서 이제 시간 순으로 이제 검증을 해내는 하나의 되게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검증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어떤 검증을 해내는 그 방법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한 사람이 그 데이터를 어떤 검증을 하고 그걸 전파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만약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전부 어떤 블록체인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 어떤 검증자 시스템이 아니라 다중 이제
검증자 시스템으로 좀 전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다중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면 결국 블록체인의 이제 신뢰가 높아지는 거죠. 그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들어오기 더 편해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네. 기존에는 이제 이 그 솔라나가 거래를 하나 처리할 때 보통 12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12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수이 같은 경우는 0.5초 만에 처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는 물론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나온 이제 레이어 1들보다는 조금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솔라나보다 수이보다 3배 더 빠른 이제 체인을 만들겠다. 그래서 한 블록이 처리될 때 0.15초가 이제 소요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BAM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누구나 기존 그 솔라나 지토 그 클라이언트 검증 이제 시스템에다가 이 BAM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자신들이 고객들 어떤 줌 거래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거래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검증자 한 명이 다 순서를 정해가지고 거래를 처리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이 어떤 거래에 대한 순서를 다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이것을 활용해서 선행 매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입는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자 이제 새로 BAM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이제 도입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솔라나는 조금 더 빠르고 더 신뢰가 높은 어떤 거래 환경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솔라나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김 대표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조정 국면 속에서도 사실 관심은 높다 보니까 이런 타이밍에 솔라나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월 내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조차도 약세예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이게 뭔가 강력한 상승뷰가 네. 없으신 상태라면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령 이제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RWA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같이 될 텐데 그 RWA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더리움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스토리 코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토리 코인입니다. 이게 단순히 코인 하나 잘 만든 수준이 아니라 30대 한국인 청년이 무려 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관 자금을 뚫어냈다라고 하죠. 이쯤 되면 대체 어떤 코인이길래 싶으실 것 같은데 스토리 코인 이거 정확히 어떤 코인일까요? 일단 스토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인 자체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IP라고 하는 티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 프로토콜이 그러면 풀고자 하는 숙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좀 무차별한 콘텐츠들이 시장에 배포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쇼츠만 보더라도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근데 거기에 이제 사용된 소스들을 좀 찾아보면은 전부 다 이제 다른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것을 잘 조합을 해갖고 즉 리믹스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근데 컨텐츠뿐만 아니라 지금 AI 시장에서도 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AI 모델을 이제 학습할 때 이제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근데 이 데이터들이 단순히 이게 어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개인 데이터도 사실 계속적으로 무차별하게
인공지능들이 이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의 원 저작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이제 이슈에서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은 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프로토콜 자체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어떤 콘텐츠 산업에서는 무차별한 어떤 리믹스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막는 기술을 하나 선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결국 AI들이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에 이제 저작권자의 어떤 권리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네.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기관종용 이제 투자 상품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한 3천만 달러 정도 이제 신탁에 이제 모였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번에 회자되면서 사람들이 스토리 프로토콜이 도대체 무슨 코인인지 이제 많은 궁금증을 좀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스토리의 CEO분이 또 한국분이시고 또 이제 저희랑 비슷한 그런 나이대 레인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 또 CEO 인사이트 코너에 좀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꽤 또 준수하시네요. 네. 사실 저희가 한국인 코인이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아픈 기억들이 좀 하나씩 스치잖아요. 스토리는 이것과는 다르게 좀 안전한 프로젝트인지 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표님 좀 냉정하게 봐주세요. 일단은 지금 뭐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는 또 이제 어느 코인이든 간에 이제 언제 안전하냐. 그러니까 뭐 3년 뒤에도 안전할 거냐. 뭐 이런 지금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걸 지금 알 수는 없는 문제인데 스토리 같은 경우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 게 그동안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코인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국제적으로 좀 투자를 든든하게 많이 받은 그런 코인입니다. 네. 그런 코인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인상은 이거 뭔가 이 상황의 변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코인 프로젝트들이 대처해 나가는 능력에 각자 이제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스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어떤 재료, 마케팅 재료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좀 측면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독특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 CG가 나갔을 때 이제 그레이스케일 나갔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이 기관 중의 기관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리 코인이 공식 편입이 된 거면 정말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 통하는 코인이다라고까지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기존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수많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출시가 됐지만 사실 그들이 한 5년 동안 이제 해왔던 걸 좀 살펴보면은 사실 자기네들이 처음 말했던 걸 성과를 낸 프로젝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시는 이제 대표적인 상위 코인들도 사실 자신들이 이제 약속했던 거를 못 지키고 있는 게 이제 태반인데, 이 스토리 프로토콜은 이제 나온 지가 사실 이제 1년도 안 된 사실 코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초반에 말했던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 IP 산업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AI 산업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기술인 이런 어떤 데이터 라벨링이나 아니면 어떤 원 저작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그 인프라를 설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1년도 안 된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신뢰를 좀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이제 글로벌 어떤 자산 운용사도 이 어떤 그 스토리 프로토콜이 발행한 이제 네. 코인을 담는 이제 투자 신탁을 좀 런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 프로토콜 자체가 이제 사람들은 한국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글로벌 그 샌프란시스코의 베이스를 둔 사실 회사예요. 즉 이제 미국 기반의 사실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의 한국 어떤 회사들이 조금 답습했었던 이런 어떤 좀 안 좋았던 일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실 코인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K컬처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뭐 캐대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스토리 코인도 이 K컬처에 올라탈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떠오르긴 하는데 네, 기대만큼이나 조금은 냉정하게도 뭐 경쟁사라든지 위험 요소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작권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네.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선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 블록체인과 어떤 컬처, 그리고 뭐 권리 이런 부분들을 거래하고자 했던 플랫폼들 중에 생존한 플랫폼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그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토리 프로토콜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뭐 AI도 붙이고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이제 아까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베이스를 두고 네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좀 유명 IP 그런 부분들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나 파트너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근데 사실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상황이긴 하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다양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10시 반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